그 주제통 하버드 인생학 특강. 저는 다 좋은데 제목이 좀 그래요. 음, 전혀 인생학 특강. 아마 저 출판사의 의도겠죠. 여기 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버드대 마지막 강의할 때 이거 했다고 그냥 인생학 특강 이렇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파괴적 혁신의 대가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근데 파괴적 혁신을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간첩이다. 왜냐면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이거든요. 파괴적 혁신. 그건 뭐냐면 파괴적 혁신 이론은 간단합니다. 주류인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혁신 기술이 진입하고 들어왔죠. 근데 그 기술은 힘이 없어요. 아직은 처음에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싼 값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자기가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그 테크놀로지를 기반한 프로덕이 원래 주류 산업을 확 잡아먹을 수 있는 이론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파괴적 혁신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논문도 쓰시고 많이 하시고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크리스텐슨 교수님을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중간에 책에도 나오지만 몰몬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선교사로도 우리 몰몬교 선교사 있잖아요. 흰 옷 입고 요 달고 돌아다니는 두 외국 청년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옛날 여기 오셔서 글을 하셨고, 근데 이분이 되게 키도 커요. 한 190 정도 되시는 양반인데, 2000년도에, 2010년도에 아까 발병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결국 2020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좀 깊이가 좀 있어요. 되게 남다르게 있어서 최근에 든 생각은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책들을 좀 더 많이 좀 소개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깃털이 있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신 분들은 잘 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저희는 이제 창업을 전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업 전문가로 활동할 때 자꾸 무엇을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답을.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거나 누굴 보면 너 바로 이걸 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말고 사업자를 하면 딱 보니까 너는 이렇게 잘못했네 이거 해라고 이 사업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그 무엇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이 저자의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혼자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저자는 다른 분과 독특하게 좋은 이론을 가져다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뭐냐면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경영학에 나오는 이론들을 가지고 이거를 개인의 삶에 적용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개인의 삶에 적용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에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도 철저히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구나.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 좋은 이론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이제 조언을 하든가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이분의 탁월함은 그 적용 역량인 거죠. 그게 잘 적용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이 핵심 이론들을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이론은 변덕을 안 부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컴퓨터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분석에 쓰였던 이론인데 이거를 잘 띄어서 쓰면 뭐 테러리즘을 설명할 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 때 좀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심리학에 쓰던 이론, 사회학에 쓰던 이론을 가져다가 창업에다 적용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뭐 사업계획을 써야 돼, 뭐 사업 준비되면 일단은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해봐, 자료 준비해봐, 뭐 내놔봐. 이러자 최근에 이제 사업계획서 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찾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다른 사람 사업계획서 써봐봐, 갖고 와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아봤자 결국 본인이 생각하거나 본인이 고민한 흔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말짱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유체역학, 비행기의 역사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비행기가 날 것,
날아다니는 비둘기나 이런 걸 보고 흉내를 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걸 흉내내서 다 실패했는데 결국 비행기가 됐던 것은 왜 비행기 비둘기나 매를 흉내냈는데 왜 실패할지를 계속 가정을 세우고 인과관계를 찾고 그런 반복된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저 비둘기 매 잘 날아다니까 그 잘 관찰했다가 그대로 만들어야지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이론과 관찰, 실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좀 똑바로 바로 살려면 이론을 우리가 찾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모든 현상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생활에서 행복 찾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가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성취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사업 계획 썼을 때 목표 정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액션 플랜 적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했던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간단하게 연초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1년 동안 이렇게 액션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서 얼마나 우리 잘했는지 몰랍니다. 이걸 자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성과 보고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들어가는 거가 목표, 목적이 딱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는 것이 전략인데 결국 전략을 적고 나면 뭐가 되면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을 수주하면 예산이 딱 들어오잖아요. 1억, 10억 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게 자원인데 어떻게 배치를 할고 어떤 활동들을 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쳐내는 역량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못하지 않느냐 그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실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근데 저도 이제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목표랑 액션 플랜이랑 이것들이 잘 세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실행 이것까지도 다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냥 막 돈 쳐내기 바빠요. 막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1년에 지나고 봤더니 아무런 성과물들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인생에서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서 막 돈을 쓰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하는데 결국 이 인생을 올바로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게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 우리 자원 중에 시간이요. 시간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가 뭐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습관을 다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딱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 그 급여 산정 시즌이 막 들어와서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 돈 많이 준다고 일 잘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생 이론과 동기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삶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 그게 위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사람이 이 삶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주는 게 딱 이거고 그다음부터 내가 몰입해서 일을 더 하는 것은 돈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요인은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해야지. 일을 통해서 이쪽 지역사회에 뭔가 내가 바꿔봐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막 끓게 하는 거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팩터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고액 영부원자들이 과다하게 많은 거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거가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측면에서 급여를 많이 올렸던 거가 오히려 반대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설명 안 된 현상이 있지 않냐. 우리 비영리 섹터에 계신 분들 비영리 섹터에 계신 분들은 보면 진짜 박봉해. 근데도 막 목숨 걸듯이 막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다고 신나게. 대표적으로 영리 기업인 뭐 여기 도행 이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예. 비영리적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업가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돈 벌려면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뭐 재밌으셔서 막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어디서 왔느냐가 이게 돈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진짜 비영리나 자선단체 성실성 이런 분들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보상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출발이 아니다. 오히려 동기부여는 도전적인 일, 인정받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이 성장해야지 여기가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 춤추게 하느냐?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가 결국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우리를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걸 완화해주는, 아, 내가 진짜 인생이 힘들어. 이걸 맞는 효과이지, 내가 막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기부여로 가득한 인생을 만드는 것,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막 알아가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북새통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배우게 될까? 그 내가 새로운 직업 선택했는데 사업을 할 때 이래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냥 뭐 빠듯해.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이 지역사회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일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 내가 더 인정받고 성취할 기회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 잘 살도록 도와주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 이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이 사업단을 제가 이제 부단장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주는 수당이 없어요. 그걸 왜 하냐? 딸린 식구만 많아졌어요. 책임감만 늘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책임감만 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서부 영남의 지역사회 얼마나 좋아지겠지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라기보다는 이게 자기 암시 레드선 나는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안 해도 막 뿌듯해지고 맞아 내가 이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또 하게 돼요. 그게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를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의 그 동기를 강화하는 이 효과도. 근데 이게 춤추게 하지 돈을 더 줄래요? 아, 내가 그럼 이렇게 돈 더 주는데 딴 데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도 이 얘기 나오죠. 의도적 전략과 우연한 기회. 중간에 그 의도적 전략 쓰고 창발적 전략.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헨리 민츠버그 선택이고 뭐 혼다 케이스 나오잖아요. 원래는 혼다가 미국 진출했을 때 대형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뭐 이런 그런 거 좋아하니까 조그만 오토바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전략을 세우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빈 구멍이 소형 오토바이 있는 걸 갖고 전략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략이 있었는데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전략을 딱 있죠. 예상된 결과 눈을 보고 직접 주도해서 취재하는 기회가 이제 의도적 전략인데 그게 잘 안 먹히면은 창발적 전략,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아이디어와 이걸 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섞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이 두 개를 섞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MBTI E 성향인데 동시에 어떨 때 I 성향이기도 해. 어떨 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이성적으로도 대응해. 이게 어려워. 사실 창발적 전략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나 욱하거나 즉흥적인 사람들이 많어. 근데 뭐 의도적 전략을 세운 사람은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다도 계획이 탁 세우고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면 야 신났다 계획 틀으니까 다른 거 하자라고 못 가고 계획 틀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걸 꼭 계획대로 가려고 막 몰아쳐. 여행 갈 때 그러시잖아요. 숙소를 지면 만약에 스케줄대로 했다가 뭐 부킹이 틀어졌어? 아니면 차를 놓쳤어? 그럼 야 오늘 하루 여기서 더 즐겁게 지내다 보냐면 야 신난다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막 받죠. 근데 성향상 보면 의도적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발적 전략을 동시로 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원래 플랜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잘 세워놓고 그 사이에 터지는 문제들은 창발적 전략을 바꾸는 것. 근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CEO들은 창발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의도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환경이 바뀌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해서 의도적 전략을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두 개를 겸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생에 되려면 의도적 전략을 세워놓고 중간에 선택과 포기 이걸 잘해야 된다. 그건 간단히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해놓고 이게 꼬꾸라졌어.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계속 갖고 있잖아요. 집을 샀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분석해서 팔아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가잖아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인생에서도 실험 테스트라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접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되더라. 이러면서 학습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획을 잘하는 것은 발견지향 기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은 세워놨지만 의도적으로 세워놨지만 살면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조해서 전략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또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저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 저게 새로운 사람들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계속 가정을 세워놓고 그를 실험해 보는 것.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현실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도 아, 나는 앞으로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중간에 창발되는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그로 바꿔놔서 수정해놓은 생활들. 그래서 이 책 저자도 그분의 인생을 딱 적어놓으면서 원래 계획이 이랬었는데 살면서 다른 이슈들이 와서 인생이 바뀐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원래 계획이 있었죠. 아, 나 앞으로 이렇게 살래. 어, 직업은 이렇게 탁하고 대학은 이런 데 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디서 살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걸 현상을 보고 뭐 계획이 어딨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행복한 삶을 중요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 바뀐 전략에 몰입하는지는 나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을 바꾸면 사람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토는 못하고 액션은 안 되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부서장들은 1년, 2년 있다 바뀌잖아요. 그럼 장기 목표, 그러니까 내가 장기 목표를 두고 딱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 2년 뒤에 바뀌는데 미래 한 5년 뒤에 결과를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 목표를 세우는 대로 우리 회사를 글로 맞춰서 가지를 잘 못하더라 이거입니다. 실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연금이나 우리 사회 국민연금 이 제도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한 몇십 년 지나면 다 빵꾸 난다는 거.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이걸 탁 하나를 깨갖고 그 연금 제도나 그 국민연금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순간 그걸 주장했던 사람 표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가 통하고 해서 이걸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결국 개인의 시간.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다들? 자기가 자기가 확실하게 내 주인이 있는 게 있다. 내 시간, 그다음에 에너지, 재능, 재산 이거를 어디다 활용할 거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뀌어진다. 내가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사회생활, 교회, 지역사회가 중요하면 거기다 시간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공을 들이면 내가 그 관심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 살았냐 행복한 사람 살았냐의 기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할당된 거를 어디가 투여된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손을 떨게 돼 있고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야참을 먹으면 배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하면 당뇨랑 대사증후군이 오고 뭐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바디프를 몇 번 찍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마지막 바디 프로필 찍은 게 2020년도거든요. 4년, 3년, 4년 지났죠. 근데 지금 다시 운동하는데 되게 힘들어. 잘 못하겠어. 더 몸도 안 좋고. 내가 그때 이후에 자원 배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몸이 어렵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 반성하고 결국 내 시간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국 나한테 달려 있구나. 따라서 의도적 전략과 내 인생 삶과 창발적 전략이 섞여야 된다고 하죠. 섞이는 거는 결국 뭘 표현되냐? 내가 자원 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의도적 전략을 세웠어요. 창발적 전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창발적 전략이 들어온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투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창발적 전략 써야지 했는데 결국 거기다가 시간과 자산을 들이지 않으면은 결국 안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결국 직장에서 성취욕이 좋은 사람은 집안이 엉망인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그 박모 선생님께서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애들이 사는지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스크가 떨어져요. 맞아 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자원 배분의 균형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균형 감각을 잘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포인트. 아니 내가 우리 가정은 뭐 인생은 중요하겠어라고 버리면 몰라. 근데 그게 나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자원 배분과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우선순위, 개인형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데 우리가 워라밸 하면서 실제 회사 6시쯤 가야지 더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다음 우선순위인 내 목표인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안 가 있어. 어디 가 있어? 또 놀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가족, 친지랑 보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것들을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이거 왜 하냐?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래. 물론 직장과 개인 삶을 밸런스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거 좋은데 그 가정생활이나 아니 대체된 그 밸런스 영역에 또한 내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균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라밸 중요하지만 워라밸에 라이프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거에 투여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지역사회가 바뀌는 게 좋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일하는 거에 왜 시간에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말로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요 대목만 좀 읽어볼까요? 네,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시작. 성공 기업들은 처음부터 적절한 전략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다. 그보다 원래 전략이 실패한 뒤에도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이와 달리 실패 기업들은 대부분 원래 세웠던 계획에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계획은 잘못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실패하게 된다. 예.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처음에 검증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올인을 해서 모든 자원을 투여하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방법 알았어. 그때는 뭐가 없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의도한 전략이 있지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바꿔야 되는데 아니야 더 밀어붙일래 해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서 망가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성공 기업의 93%가 초기 사업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93%가 실패하니까 근데 재도전하고 세 번째 도전하고 그러면 성공률이 확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93%가 실패하는데 그때 버전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되고 그때 충분한 실험 테스트를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피봇이라고 하죠. 피봇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못 가니까 이제 망가지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치킨집이나 이럴 때 그냥 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까지 다 넣고 집을 담보로 다 넣고 했더니 매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바꾸고 싶어. 이제 바꾸고 싶어도 우리에게 에, 자본이 없고 오히려 부채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전환이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에 이제 성공적으로 갔는데 초기 사업 계획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지고 실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 정년 퇴임은 전 10년까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뭘 해야 되냐? 10년 후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계속 실험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돈을 버셔야 됩니다. 머니 메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 머니 메이킹을 하시는 중에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테스트를 계속해줘야 언젠가는 자기가 하던 주력의 일들이 몰락할 일이 오거든요. 근데 몰락한 다음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준비가 안 돼서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거기서 뛰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실험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 사업은 언제든지 정체기가 와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박사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박사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싶으면 강의나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서 그 교육 인더스트리가 이게 시장이 팍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창업 멘토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전에 초창기 한 5, 6년 전에도 창업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딴 데 가서 창업 강좌하고 교육하는 시장이 엄청 컸대요. 그래서 그걸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이후에 교육 시장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 그때 배운 걸로 코치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잘 하는데 계속 강의하실 분들은 되게 힘들어지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겁니다. 결국 지금 오히려 풍성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제가 제 창업계 만나보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와서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그 투자금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돈을 어디다 쓰게요? 이사를 갑니다. 사무실을 가요. 아주 강남에 좋은데. 그리고 원래는 한 3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50평대로. 그리고 차를 바꾸시고 직무용차를 바꾸시고 뭐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그거 유지하다가 오히려 사업의 방향을 털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본이 충분 안 하면 사실 이 돈 다 써야 되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걸 다 만들어 버려. 안 만들어보면 제품, 얘는 지금 이게 물건이 될지 모르지만 한 100개만 만들어서 실험 테스트했는데 마치 돈이 확 들어왔어. 돈 들어온 김에 한 10,000개 만들지? 만들었어.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접고 넘어가야 되는데 야, 이 양 만들어 본 거 있으니까 일단 이걸 좀 팔아보자. 그리고 이거 파는데 한 1, 2년 보내. 그러면 새로운 전환할 때 전환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도 또 늦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자꾸 어디가 성과 있으니까 여기 투자해 뭐 해야지 지금 야 물 들어왔어 넣어줘야지 막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가족 내가 인생의 가치를 뒀던 데는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더라. 내가 중요한 가치 관계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 잡스 투 비돈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헤알리 이론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제품을 고용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업 계획서 쓰기 전에 고객을 욕구를 조사한다 그걸 고객 세분화를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고객 세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주에 사는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제품 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잘 관찰을 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뭐 한다고요? 고용. 이 사람 고용이라고 표현해서 고용. 그래서 어떻게 기업은 뭐라 했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삶을 사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있고요.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들을 축적되기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밀크쉐이크를 만든 제조업체 있으면 밀크쉐이크 뭐 공정을 아니 뭐 제품을 개선하자 그러면 야 요번엔 요거 맛 있어요. 요즘은 최근에 무슨 맛이 유행이야?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맛이 뭐가 있어요? 뭐 그러면 초콜릿을 더 넣어야지 아니면 뭘 더 넣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품의 성분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 다 관찰하면 밀크쉐이크를 어떤 상황에서 먹는지를 다 관찰해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밀크쉐이크 사례. 출근할 때 사는 밀크쉐이크랑 퇴근 이후에 방과 후에 사는 밀크쉐이크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미국은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상당수 미국 시티가 도시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통 한두 시간 운전해서 도시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서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서울 집값 비싸니까 저 경기도 화성 인데 사고 이제 대중교통이 되지만 차를 몰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보다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시간을 아침에 운전하고 가야 돼. 그러면 10중 8구는 졸려. 그러면 음료수를 준비하는데 원차례 한 번에 딱 먹는 걸 먹으면은 또 졸리잖아요. 그러면 속이 든든하면서 잘 안 먹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밀크쉐이크.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밀크쉐이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양도 크면서 더 조금씩 나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 때 아빠가 퇴근해갖고 애를 자연을 데리고 가서 사주는 밀크쉐이크. 근데 아빠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가 거기서 콜라 먹는 것보다는 밀크쉐이크가 성분이 좀 더 나서 콜라 먹는 것 어디 갔어요?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면 그 어디 그 뭐냐 그 맥도날드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음료수를 콜라 먹기를 싫어하죠. 근데 밀크쉐이크 먹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밀크쉐이크가 양이 많으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밀크쉐이크는 빨면 오래 나와. 그럼 좀 덜 걸쭉해야죠. 빨리 나오고. 따라서 이걸 볼 때 오전 출근용 밀크쉐이크랑 오후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 구매용 밀크쉐이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 같은 밀크쉐이크라도 우리가 제품 개선하자 그러면 거기다 무슨 성분 넣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소비자가 유행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필요한 밀크쉐이크가 다른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소비돈 돼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 위해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V8 주스라는 거 있죠? V8 주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온갖 다양한 성분의 주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운동보다 식단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바디 프로필 치려면 거기다 모두 먹어야 되고 식단 이렇게 조정하고 심지어 더 한 사람은 그람으로 재서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성분 조사. 그거 사는 거 어려워. 준비해도 어려워. 근데 부모 중에 자녀한테 주스를 잘 먹이려면 요 성분 들어가 이렇게 믹스해서 줘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자녀들을 이렇게 먹여본 적이 없으시구나. 예. 근데 원래는 그래서 8가지 성분의 걸 넣어야 돼. 이게 최적의 자녀의 에너지와 성분을 위해서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V8이라는 게 어떤 게냐면 성분을 이 성분 넣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동기가 있다면 약간만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엄마가 자식한테 먹으려는 영양분을 모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매일 들어간 걸 관찰해서 나온 게 결과가 V8이라는 거예요. V8. 아니, V8 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스 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 이게 필요할 거야라고 막 성분 막 넣고 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도 고객의 입장을 이해, 고객이 어떤 활동들을 이해되는데 우리 가정을 살면서 아내를 너무 아내가 무슨 생각하지 모르고 관찰도 안 하고 자녀가 무슨 생각하지 아니면 되겠냐 이러고 막 꾸짖고 있잖아요. 행복해지려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삶. 쉽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관계 맺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올인할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동업자도 쉽게 결정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진짜 중요하게 잘 결정해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 라벨이 붙잖아요. 노처녀, 뭐 노총각 붙잖아요. 그러면 그 압박을 받으면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친구 맺을 때도 나는 제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과 친구 맺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동업자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친구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지길 바란다고?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땡땡땡이 이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땡땡땡이 내가 어떤 일을 해주길 가장 바라는 걸까? 집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바라주길 걸까? 태욱 씨가 뭐 해주길 가장 바라는 걸까요, 지금? 안 가르쳐 주지. 절대 알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이해하고, 그게 이해됐으면 그 사람이 그 행복한 걸, 중요한 걸 추구할 수 있도록 내가 실행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집중하면 내가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갇힌 것에 희생을 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분이 원래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 원래 갔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애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젊은 시절에 여기 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들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교적 사명을 더 뛰어넘어서 그게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가정이나 친구나 우리가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담감이 막 생겨요, 저도.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는 거네. 우리 집 애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학교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더 고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갑자기 이제 부담도 사실 좀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 것이라는 거죠. 아웃소싱 비극. 제가 보니까 제일 탁월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웃소싱이 문제인 건 누구든지 아는데 이거를 가족의 문제로 풀어봤잖아요. 이거 되게 탁월한 겁니다. 그 델과 아수스 사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은 여러분들이 알는 혁신 기업이죠. 델은 그 온라인으로만 주문하면 다 조립해서 오는데 자기가 직접 조립 안 하고 뭐 홍콩, 중국 다 조립을 해오잖아요. 근데 재무제표상으로 봤더니 미국에서 아무리 생산하는 게 부족하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재무제표상의 지표들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수스라는 그 대만 기업에 더 외주를 주게 되고 그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늘어나게 됐더니 수익성은 더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그냥 혁신 기업으로 출발했던 델은 지금은 평범한 소비재 기업으로 전락했더라. 그래서 아웃소싱이 좋죠. 좋은데 그게 잘못 돌아가면 결국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받는 거가 뭐냐면 외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외주 많이 주지 말라요. 외주 주는 순간 사업은 금방 잘 치서 좋긴 한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생각 안 하고 저분 뭐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 주세요. 집행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도 몰라. 근데 사업은 잘 됐다가 돼. 그럼 지나고 났고 1년, 2년 지났더니 나는 좋은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되더라. 그게 아웃소싱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세 가지를 투자죠. 자원을 주고, 자원은 눈에 보이는 대차 대표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 자원, 기술 다 보여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직원들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액션,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죠. 기업의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할지 의사결정하는 것 이것들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웃소싱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특별히 미래 부분을 아웃소싱하지 말라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려면 아웃소싱이 되게 중요하죠. 사업을 빨리 런칭하고 싶어요. 그럼 사업계에서 쓰는 거, 실행하는 거 다 아웃소싱 줘갖고 다 만들어내면 당장 내일이라도 신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죠. 파사오고 판매 라인도 기존에 있는 거 다 이용하고 그러면 당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역량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미국 기업의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그 모든 역량들을 외주를 주고 외국으로 보내고 중국을 보내니까 문제가 터져서 최근에는 같이 불러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들을 잘 결정해야 되는데 자녀가 갖고 있는 자원, 시간, 에너지, 지식, 그다음에 자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질문을 던지는 법,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들은 잘 고민 안 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도 그 자녀가 수강 신청 못하면 부모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들을 부모가 대신해주는 본인은 결국 선택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도전을 겪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을 아웃소싱 하지 마라. 그래서 집안일, 집수리하고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저의 문제가 그거 있어요. 제가 진짜 이대 독자. 우리 진짜 집안이 잘 나갔던 집안이거든요. 거기에 귀한 이대 독자예요. 그랬더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일을 아무것도 못해. 손에 물 한 방울 더. 근데 지금 하라니까 못하겠어. 하기 싫어. 나이 먹으면 안 돼. 언제 했어야 돼? 어릴 때부터 했었어야 돼. 근데 저는 진짜 귀한 집, 우리 할머니부터 다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새로운 일 시도하고, 그리고 어디 뭐 좀 가보겠다 그러면, 야, 너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또 집에만 있어라. 그래서 집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니까 뭐 책만 보고 그랬죠. 밖에서 놀지도 않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도전적으로 새로운 일 거의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다행이죠. 늦바람이 들어갔고 지금 막 저질. 예, 모든 다 하시는. 제가 진짜 그 타임머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걸 자주 꿈꿔요. 왜냐면 그때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대신 아웃소싱 해줄수록 아이는 본인이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깊이 몰입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결국 자녀들한테 가장 기업이나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게 좋은데, 최고 경영자가 선택할 때 보면 유능한 CEO들도 33% 정도는 선택 중에 탁월한 선택을 했고 40%는 적절한 선택을 했고 25%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EO들도 한 25% 선택 중에 4분의 1 정도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 중에도 4분의 1 정도는 잘못된 결정을 해요. 최고로 유능한 CEO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탁월한 선택 33%는 이건 보통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적절한 선택, 근데 적절한 선택은 뭐냐면 경험을 하면서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인과관계 나왔지를 분석하면서 상황을 바꿔가면서 계속 창발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가 40%나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안 풀렸을 때 이게 왜 그러지? 인과관계를 따져서 분석하고 하는 역량을 키우면 그 사람의 역량이 막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 사람이 탁월한 역량을 갖는 걸 추구하지 말고 그거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적절한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 하냐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의사결정들을 막 해보고 반성하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갖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전과 후보 얘기가 나와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죠. 근데 LG 트윈스가 우승한 결정적인 이유는 뎁스가 깊어서 그래요. 뎁스. 선수의 폭이. 왜냐하면 주전 외 후보들의 뎁스가 긴데 그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줬어. 계속 새로운 기회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팀 구성으로 따지면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작년에. 올해도 여전히 기아 타이거스가
풀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전만 탁월해. 거기서 누가 부상을 당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 후보들한테 계속 기회를 창출하고 만들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경기 때, 그러니까 시리즈가 있으면 초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 중요하죠. 근데 막판에만 중요한 결정적인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후보들이 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으면 그때 주전들이 결정을 하게 돼서 후보가 나가면 한 해 농사를 죽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결국 인생에 있어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 테스트 해보는 역할들을 해보야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수많은 실험 테스트 실패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실험들을 해보도록 도와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요. 경험하게 냅두고 근데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만 이제 나이 먹고 말 안 들으면 쉽게 하는 게 아이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책임지야. 너 알아서 살아. 임마. 나 몰라 임마.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욱하는 마음에 너랑 다시 얘기 안 해. 그렇게 관계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 관계 틀어진 애들의 대부분은 10대 때 부모님과 갈등을 거쳐서 그게 평생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경험을 돕는 훈련들을 계속 해주라. 에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애들이 있지만, 예, 애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참.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게 문화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기업 문화도 잘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위기 상황일 때 기업이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이 문화인데,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그 리더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자동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막 몰입해서 하는 일이 문화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의 프로세스를 하는지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무 역량이 강화되려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리더가 그 문제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답을 다 주면 얘는 성장 못해요. 얘가 부하 직원이 이 문제를 잘 풀수록 도와주는 건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할수록 돕는 것.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게 문화가 확산되는 거. 그럴 때 직원들의 직무 역량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화가 축적되는 것은 핵심 뭐냐면 직원들이 스스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의사결정에서는 그것이 실행하도록 하는 것. 근데 중간에 리더가 와서 의사결정을 바꿔버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 하려는데 야 지금 그거 할 때가 딴 거야. 그걸 막 틀어버려. 그럼 오히려 리더가 그 조직의 문화를 그러니까 오히려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원학습은 꼭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직원학습이면 수많은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학교나 이런 데도 처음부터 잘 세팅해서 의도적 계획에 따라 플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창발적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또 가족에도 왔네요. 가족에도. 가족과 함께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분위기가 결국 집안의 문화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속 어려운 게 아니라 설 때 가족이 모였어요. 그 이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설계하는 것, 집안이 같이 설계하는 것, 이러면서 가족의 문화가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거를 자녀한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선순위,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들이 결국 자식의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것을 부모가 지혜롭게 그 해결하는 과정들이 자녀가 참여해서 보는 거가 자녀한테 학습 효과가 크고 그것이 항상 분위기로 세팅이 되면 그게 문화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어요. 막 교통사고가 났어. 이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해결해. 근데 우리가 속이고 싶고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가 딱 알아. 살면. 근데 정직하게 하고. 딱 보니까 CCTV 없는데 우리 차가 딱 주차장에 딱 긁고 지나갔어. 다 봤어. 야, 다행이다. 본 사람 없다, 이게. 맞아. 그러면 발견 못할 수 있죠. 그럼 우리한테 좋은 혜택은
몇십만 원이 굳어. 아싸. 그러면 자녀가 배우죠. 맞아. 인생은 이런 거야. 아싸, 이런 거지. 블랙박스 다 찍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부러 가서 돕고 하면 그것이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간 사람, 당장 급히 어디 가야 돼.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 있어. 우리도 급한데 그걸 막 돕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면 그것이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부모가 보여주고 참여케 하는 거. 이거만큼 좋은 거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강남 사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으로 분위기가 막 세팅돼 있고. 그래도 우리 진주에 사신 분들은 진정한 가치들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늦게까지 책을 보시고 선한 가치를 논하고 이게 되게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우십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막판에 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욕을 어겼네요. 한계적 사고의 덫. 이게 뭐냐면 블록버스터라는 영화 대업의 골리앗. 넷플릭스 다윗이 있는데 결국 블록버스터가 당시 주류 회사에 있는데 이 사람 오프라인으로 영화 비디오를 대여했던 주류 회사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걸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온라인 버전의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블록버스터는 처음에 평가 절하했습니다. 아, 저거는 안 돼. 지금 때가 때 그래. 결국은 몇 년 뒤에 블록버스터는 망했고, 근데 망한 주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했던 사업을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접고 바꿔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워낙 출발이 신생이었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고 한 개의 벽이 없어갖고 그냥 바로 온라인 비즈니스로 갈 수 있었던 좋은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한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걸 바꿔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냐면 그냥 기존에 하던 거가 있으면 새로운 걸로 바꿔나가기 쉽지 않은데 가장 좋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고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아주 엄밀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가야 편법을 쓰지 않고 편법을 쓰면 결국 편법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커드 러커 문장이 좋으셨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셨죠. 아,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구나. 예.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사업 목적이나 임무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성공하려면 내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의 좋은 모습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결국 어떤 모습이 되고 될까? 내가 이제 사업을 신규했어요. 결국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올인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거가 잘한 건지 평가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평생에 살았던 모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토는 나는 다른 사람이 위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데 헌신하겠다. 이게 1순위였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고 용서 베풀고 이기적이지 않은 남편이자 친구이자 동료가 되겠다. 이거 되게 선한 가치죠. 세 번째, 이분은 몰몬교 신자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믿고 살겠다. 이 세 가지 모토로 살았더니 평생 인생이 풍성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네요. 당신의 삶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부대통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항상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자꾸 자기 반성이 되는 기분이 있어요. 그죠? 네. 아유, 뭐, 또 반성을 안 하고 있으면 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반성이 막 드는 거, 뭐,